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 왜 이렇게 춥죠? 비도 오고. 날씨가 참 좋습니다. 시작하죠.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마장 시작합니다. 이 방송인 박나래 씨 서울 한남동 자택에 들어가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절도범. 경찰에 붙잡혀서 구속됐습니다. 그가 뭐 내부인 소행 아니냐 별별 얘기가 많았던데 이 절도범 박나래 씨 집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 했다네요. 자, 역시나 절도 전과자의 직전에도 도둑질을 해서 경찰 추적을 받는 중이었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사인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반을 꼬박 챙겨본 덕분에 군부대 사칭 사기 낚이지 않았습니다. 기분이다. 김해 38년 전통 마주와 치킨 사반가족 디시 팍팍 하신 오범진님. 자, 미국 조지아 사는 강아지 뽀순이에요. 얘가 미국 방송은 안 봐도 사반은 꼭 봅니다 하신 조이영님. 세상에. 자, 부산 해운대입니다. 어떤 아저씨가 따개비 잡겠다고 저기서 위험천만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신 김윤훈님. 자, 베이징행 비행기입니다. 어떤 아저씨가 팔걸이 전부 올리고 세 칸 전부 틀어누웠어요. 왜 저러고 살아 진짜 하신 양미애님. 자, 포항인데요. 소방서 바로 옆 건물도 저거 보세요. 전소가 됐습니다. 그만큼 불이 무섭네요 하신 이종숙님. 자, 미국의 이상열님, 박수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를 함께한 아세사반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진열된 빵에 혀를 낼름입니다. 자, 주말 사이 큰 논란을 낳았던 영상인데요. 만나보시죠. 자, 먹음직스럽게 진열된 빵에 저 남자아이가 혀를 저렇게 하더니 빵 위 설탕가루를 낼름 그리고 쩝쩝. 박 변호사님, 저 빵 저 아이 보호자가 샀겠죠? 제발 사갔다고 해주세요. 이게 사갔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SNS 영상인데요.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빵 자체가 팡도르라는 빵이에요. 팡도르 빵이 저렇게 설탕가루가 위에 소복히 쌓여있는 그 특징인데 어떤 아이가 맛이 궁금했는지 저렇게 혀를 낼름 내밀어서 설탕을 먹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보고 갑론을박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 뭔가 비닐이나 앞에 뭐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비닐을 만약에 씌우면 눅눅해져서 맛이 없어진다. 뷔페도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빵집 입장에서는 확인은 못 해주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아이들은 빵 냄새 나거든요. 저는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뭔 말 못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잘. 교수님 진짜 그 해당 업체 측에서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저희한테 전달을 했는데, 자, 이걸 놓고 저 아이 잘못이다, 뭐 부모 잘못이다, 노키즈존 이해된다, 아주 그냥. 네, 전후 상황이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누리꾼 사이에서는 부모가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 이러니까 노키즈존이 생기는 거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또 뭐 이제 반대로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누리꾼은 아이가 좀 혀 좀 됐다고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걸 정말 화가 난다, 이렇게 썼다가 또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도 뭐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아이가 귀여운 거와 위생의 문제는 전 다른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사람이 입을 댄 거를 나나 우리 가족이 먹는 걸 환영하고 좋아서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건데요. 전 이거 교육이 필수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수족관을 발로 뻥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늦은 밤 길 가던 남성 뒷짐을 지고 뒤로 휙 보더니 주변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러더니 갑자기 점프 발로 펑! 수족관 펑! 깨진 유리 틈 사이로 물이 콸콸콸콸콸콸! 아이, 내가 이 발길질 하나는 옛날부터 알아줬다니까. 아주 위풍당당 다시 뒷짐을 진 채 사라집니다.
도대체 이런 인간들은 어디서 자꾸 나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난 10일 밤 11시 50분쯤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 가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문 닫힌 가게를 지나가다가 보신 것처럼 수족관을 발로 뻥 차고 사라졌는데요. 이 때문에 수족관 유리가 완전히 깨져버렸고 물이 전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수족관에는 광어와 참동, 농어 등 물고기 수마리가 있었고요. 아이고. 다음 날 아침에 제보자가 가보니까 물고기가 모두 죽어 있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세상에. 이 죽은 물고기 원가만 120만 원어치, 또 깨진 수족관 가격은 230만 원이고요. 총 피해 금액이 350만 원 가량이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수족관 안에 수중 히터기가 작동이 되고 있었는데 이 히터기가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몇십 초만 지나가도 불이 붙어서 정말 하마터면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족관에 물이 아주 조금 남아서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게다가 당시 가정집인 가게 2층에서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셨기 와우. 때문에 정말 위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 인간 제발 잡혔다고 좀 해주세요. 곧 잡힐 겁니다. 일단 제보자인 사장님이 저 상황 확인하자마자 CCTV를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요. 현재 추적 중이라고 하니까 저 뭐 얼굴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먼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화가 너무 많이 나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게 돈도 돈이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수족관의 물고기들도 생명인 거고요. 무엇보다 저게 말씀 전에 들은 것처럼 화재로 이어졌으면 부모님들의 목숨마저도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2천만 원이 눈앞에서 뿅. 자, 주목해 주십시오. 어느 마트 개업 행사에서 이 경품 추첨이 진행됐는데 현금 2천만 원이 걸린 1등 추첨 직전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제 진짜 2천만 원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거 핫팩보다 2천만 원이 더 크잖아요. 핫팩을 먼저 뽑읍시다. 핫팩을 팬들은 2천만 원의 값어치보다 핫팩이 더욱더 값어치가 크지 않을까. 2천만 원이 더 좋을 걸요. 그러면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2천만 원 먼저 할까요? 핫팩 먼저 할까요? 2천만 원! 핫팩 먼저 할까요? 네, 맞아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핫팩 두 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핫팩 두 분. 500명. 하지 마, 나도. 야, 이거 뽑았으면 1등하냐, 너. 얘 그거부터 뽑아놓고. 여기 있어요. 유명 트로트 가수 김모 씨 갑자기 자기 사인 핫팩을 주겠다면서 추첨 순서를 바꿔. 그래서 제보자 원래 같으면 2천만 원 1등 당첨인데 2천만 원은 뿅 사라지고 달라고 한 적도 없는 저 가수 사인 핫팩만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 양주의 한 마트에서 개업 행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개업 기념으로 경품 추첨을 진행했는데 1등 상품이 현금으로 2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마지막 1등 추첨을 남겨놓고 그런데 갑자기 초청 가수였던 김모 씨가 제 사인이 들어간 핫팩을 선물로 드리겠다면서 경품 순서를 바꿔버렸는데요. 처음에 진행자는 2천만 원이랑 핫팩을 같이 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모 씨가 따로 주는 게 낫다고 다시 제안을 했고 이후에 제보자의 이름이 불렸던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원래 순서로는 2천만 원을 내가 받는 거였는데 김모 씨 애드립 때문에 원치 않던 사인 핫팩을 본인이 받게 됐다라고 했고요. 결국 제보자는 핫팩을 받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제보자에 따르면 응모권을 얻기 위해서는 마트에서 5만 원 정도를 구매를 해서 일부러 이 마트를 이용했는데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물론 예정됐던 순서로 뽑았다고 해서 이 제보자께서 꼭 다시 1등이 됐을 거라는 뭐 보장은 없는 거죠. 예. 하지만 왜 내가 다 열받니? 이게 뭐 사인이 뭐 필요합니까? 종이일 뿐이잖아요. 예. 그냥 낙서로 느껴질 뿐이에요. 2천만 원하고 비교를 하면? 하고 예. 비교해 보면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이 가정에서 뽑았는데 이걸 갖고 예컨대 인지한 상태에서 2천만 원이 아닌 핫팩으로 바꿨으면 뭐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만 미리 공지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동의도 얻었던 것 같고요. 어차피 주최 측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핫팩으로 하기로 했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우연이었고요. 어차피 추첨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법적인 건 그런 거 같고 2천만 원짜리 생각하고 갖고 계시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예, 열받습니다, 안 되는 교수님. 거예요. 교수님 네. 그냥 일반 이 가정 주부의 입장에서 아, 저였으면 한 3일 밤 못 잡니다. 너무 화납니다, 진짜. 저희가 이 가수의 이름을 공개할지 말지를 놓고 정말 오랜 시간 고민했는데 양 변호사님 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가수 입장에서는 저런 걸 상상을 못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좀 항의를 하실 수밖에 없는 제보자분은 또 화가 나시겠지만 거꾸로 다른 분이 또 2천만 원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돈이 없어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은 당신이 먼저 가져갔으면 나는 못 받았을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서 그냥 마음을 좀 비우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뽑아놓고 그 핫팩 추첨을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죠. 달라요. 그런 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거는 이제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가죠. 원치 않은 임신입니다. 이거 제목이 왜 이래?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3살 된 암컷 보더콜리 2마리를 키우는 50대 남성입니다. 올 봄쯤에 저희 개들 중성화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개들과 산책 중 어디선가 나타난 개가 저희 개들에게 접근했는데 집까지 쫓아와서는 며칠 동안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들이 밤새 짖으면서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강아지들을 산책시키다가 또다시 그 개를 발견했고 이 개를 피하기 위해서 강아지들은 사무실에 따로 놓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 개가 사무실 문까지 부수고 들어와서 저희 강아지들에게 접근한 겁니다. 결국 한 마리가 임신을 하고 말았고 새끼를 9마리나 낳았어요. 알고 보니까 잃어버린 개여서 수소문을 하고 주인을 찾아줬고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좀 도의적으로 9마리 중에 절반만 책임져 달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개를 찾아준 건 고맙지만 본인들 책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다고 확인했지만 원만하게 좀 해결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상대 측은 아무런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이 사연자 암컷 견주입니다. 아니 내가 우리 별이 내 새끼 마냥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지 아저씨 알기나 해요? 개였으니 망정이지. 이거 사람으로 치면 성폭행이야. 당장 구속이야 이거. 저렇게 많은 새끼를 낳았는데 최소한 절반 정도는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옛 성현들 말씀에 개도 주인 성격 닮는다더니 딱이네 아주 동그라미. 그렇군요. 자, 다음은 수컷 견주입니다. 뭐요? 성폭행? 구속? 아니 이 아저씨 말 심하네. 아무리 개가 좋아도 사람하고 개는 구분을 좀 하셔야지. 그리고 우리 돌쇠한테 그 집 개가 먼저 꼬리를 쳤는지 어떻게 알아? 그럼 진작에 중성화를 하시든가. 참나. 야 임마 조용해 임마. 뭘 잘했다고? 아무튼 돈이든 뭐든 난 절대 책임 못 져 X입니다. 양 변호사님.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미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신 것 같은데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냐면 동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주인이라든가 아니면 키우는 사람이 그 동물이 저지른 피해에 대해서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상황, 다른 집 개를 임신시킨 게 과연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저는 소송에서 한번 다투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그게 궁금하긴 한데 일단 손해가 된다라는 쪽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별이라는 그 강아지가 원치 않은 임신도 했고 정신적 피해 견주 입장에서 플러스 9마리에 대한 양육비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판결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뭐 중성화를 앞뒀던 사랑하는 강아지가 뭐 성폭행 당한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에는 임신과 출산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우는 견주 입장에서는 뭐 아빠 마음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래도 속상하고 싫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차피 꼬물꼬물 애기들은 너무 예쁘니까 책임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한 4마리 정도라도 저쪽에서 좀 잘 책임져 주면 좀 더 수월하잖아요.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책임도 지라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협조를 하시는 게 서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사진도 꼬물이들 사진도 좀 중간에 좀 흘려주시죠, 박 변호사님. 뭐 저는 이게 뭐 성폭행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주 입장에서 내의 우리 강아지가 어쩌면 사고 아닌 사고라고 보고 그 정도는 책임을 지는 게 견주로 도리가 아닌가. 9마리 중에 4마리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저도 당연히 수컷 그 개 주인이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좀 적극적으로 같이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댓글도 볼게요. 근데 댓글에 내가 입양을 하고 싶다 이런 댓글이 좀 많았습니다. 오, 네, 김민경님 입양하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심줄리아님도 여기서 입양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진현님은 강아지 엄마는 나누기 싫을 겁니다. 그냥 다 함께 키우다가 입양시키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나가는 저 녀석들입니다. 꼬물이들 6마리 지금 남았다는데 입양처를 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대전의 한 고급 호텔 수영장의 타일벽이 금가는 등 곳곳에 균열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구청 측이 현장 실사를 나가 조사를 더해보라고 했지만 호텔 측은 진단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전의 한 고급 호텔 수영장 상태를 지적하는 게시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었는데 저희한테도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지난 4월 11일 대전의 한 고급 호텔 수영장 이용하는 회원이 수영장 상태를 폭로하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호텔은 비교적 최근에 지어졌는데요. 이 수영장은 호텔의 중간층에 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단순 불만이 아니라 이용객의 생명과 직결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공익 제보라고 했는데요.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왜 수영장 상태가 도대체 어땠길래 저희한테 제보까지 하게 되신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점점 더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한 5, 6개월 전부터 이런 것 같거든요. 우선 타일 떨어져서 바닥에 나뒹구는 게 가장 심각하고요. 거기 베일건도 했어요. 대리석같이 그 바닥에 두꺼운 돌에 금이가 있는 것도 봤고요. 그 기둥 주변 바닥에도 그 실금 같은 게 가 있더라고요. 원래 그런 게 없었는데요. 바닥이 뭔가 뒤틀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너무 불안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보수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5번 공사해도 자꾸 벽이 들뜨고 공사를 하면 괜찮아져야 하는데 똑같아요. 공사하고 2, 3일 안에 또 원상복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일이 또 떨어진다고요. 자, 이게 그냥 수영장 하나가 저런 것도 문제일진데 더 문제는 저 수영장이 고층 건물의 중간층에 있는 수영장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양 변호사님. 네, 일단 제보자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수영장 파일 떨어지는 게 5,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떨어진 타일이 바닥에 그냥 방치되기도 하고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그 날카롭게 깨진 타일 때문에 발을 베인벌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게 일단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푼 건지 아니면 그전 상태를 저는 못 봤으니까 제보자 주장은 이게 부풀어 오르면서 마치 터지기라도 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고 그렇게 들떠 있는 상태가 지금 몇 달째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용 금액이 거의 1,000만 원에 달하는 수영장인데 관리 상태가 너무 심각했다는 게 제보자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타일이 떨어진 것보다 이 문제가 더 큰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타일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보수한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타일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 걱정스러운 것은 수영복 바닥에 두꺼운 돌이나 기둥에 금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이 점점 더 심해지고요. 저렇게 사이가 벌어지거나 들뜨거나 돌바닥이 위로 들려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타일이 떨어졌을 때는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콘크리트부터 갈라져 있는 걸 보고는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정말로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또는 타일이 깨진 곳으로 물이 들어가서 뭐 철근이라도 부식되면 정말 얼마나 큰 사고가 날까라는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항의도 하고 구청에 민원도 넣었는데 제대로 된 조치 전혀 없고 정말 이러다 누구 한 명 크게 다친 후에나 고치겠구나라는 걱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층 건물 중간층에 있는 수영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뭔가 좀 전조 증상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호텔 측에 항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계속 했습니다. 호텔 측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휴관일마다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 2, 3일 만에 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떨어진다라고 하고 그런 일들이 대여섯 번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라든지 뭐 매달 떨어진 타일 보수 공사를 하는데 그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고 있고 안전점검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글이 지금 올라가니까 하는 말이 안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미관상으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타일이 떨어졌으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안전은 괜찮다라고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전문가에게 직접 또 이 상황을 전해주고 의견을 좀 구해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타일이 계속 공사를 해서 떨어진다는 것은 네. 구조물에 문제가 있어요. 구조물에 진동이라든지 침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타일 100번 다시 해봤자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조물의 바닥이라는 보호가 지금 변형 또는 침하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체에다가 마감을 붙이잖아요. 그 마감 부분이 이제 들뜬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구조체 안전에는 전혀 문제 없는 거로 지금 확인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지금 이게 보수 공사가 대여섯 번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네, 네, 반복됐다는 네, 네.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물이 계속 이제 스며드니까 네. 그래서 계속 유지 관리는 필요한 거고 메인 구조체는 전혀 이상이 없었으니까요. 자, 두 분의 목소리가 나가는데 앞에 분은 문제가 있다 이거. 자, 뒤에 분은 호텔 측의 의뢰로 안전 점검을 진행한 업체 대표였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메인 구조체는 이상이 없다. 엇갈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주신 안영준 전 건축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일은 다 건물이 완성된 뒤에 그 위에다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조물 자체에 변형이 온 것 같다. 이게 진동이라든가 아니면 침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서 이 건물 자체의 변형이 유지되는 한 100번을 붙여도 100번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신 것처럼 호텔 측에서도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을 한 업체, 구조업체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감만 들뜬 거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 내부는 문제가 없는 거고 마감이 들떠서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이게 그럼 왜 계속 떨어지냐.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시공 실수라는 거를 해서 또 다른 제작진에서 다른 전문가에도 확인해 보니까 타일이 떨어지는데 시공 실수라고 하는 건 설명이 좀 어렵다. 구조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또 있었습니다. 자, 교수님, 요즘에 뭐 싱크홀이든 뭐든 이 안전사고가 너무 빈번해서 참 걱정이 되는데 자, 이 해당 관할 구청에서 이걸 좀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 유성구 관계자, 구청 관계자가 이제 건축 구조 기술사와 함께 현장 조사를 나갔어요. 그래서 타일이 떨어지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술사가 이게 타일이 떨어지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금이 가는 거는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호텔 측에 전했습니다.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전달을 했고요. 호텔에서는 자체 진단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호텔이 구청으로 답변을 보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진단 결과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보고서 같은 자료는 제출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왜 자료가 없냐라고 또 했더니 검사를 담당한 업체가 오늘 쉬는 날이라서 없는 거고 내일 받기로 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대전 유성구청에서 뭐가 됐든 이렇게 한번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계속 좀 예의주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유현민이 사무실을 구경을 시켜주더라고. 선량하고 정말 착한 CEO구나. 다수성과 청년 CEO구나라고 믿었고 그때는 그게 범죄라는 생각을 제가 바보같이도 못했어요. 그리고 술에 들어가서 내가 자기 관리를 못했다라고 자책을 했죠.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는 젊은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알고 보니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일삼아온 40대 남성 고 씨. 지난해 방송을 통해 그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파도 끝이 없는 기막힌 범행들. 지금부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9월에 저희가 제보로 전해드렸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왜 또 방송을 하느냐? 최근 항소심 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아주 촉망받는 유명 청년 사업가였는데 실상을 알고 봤더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 성범죄자였다.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는 그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했던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랜서 일하는 30대 여성이고요. 40대 사업가를 소개를 받았는데 캐릭터를 활용해서 상품을 기획하고 유통하는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이 40대 남성의 사무실로 갔는데 이게 또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있어서 거기 굉장히 고급 건물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 고급 건물을 보여줬고 그다음에는 유명 호텔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 호텔이 자기가 이 호텔 5대 주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가졌는데 원치 않은 임신을 그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또 이 남성에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또 뻔뻔하게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때는 중절 수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제보자분의 경우는 일자리가 너무너무 간절해서 당시에 바로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이 제보자와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가 3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이 고 씨는 지난 2023년 4월에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한남동 유엔빌리지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있던 중에 연인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연인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이 폭행과 감금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다음 날에 이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나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늠한 걸로 전해졌고요. 그보다 앞선 지난 2022년 9월에는 한남동 사무실에서 이 수행비서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틈을 타서 성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과거 연인의 노출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걸 포함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34회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고요. 이 불법 촬영 피해자 중에 한 명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 끝에 결국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망한 사람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열거해드린 이 사건 속에서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해당 사건 속 실제 어떤 목격자이자 또 피해를 당할 뻔한 여성분을 저희가 컨택이 됐어요. 당시 얘기 더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소개를 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술자리를 좀 가지고 이렇게 그 친구들 다 택시를 타고 보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저 혼자 남았죠. 위에 뭐 이제 올라가가지고 저랑 얘기를 좀 하재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를 덮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밀어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여자가 한 명 들어왔었어요. 문을 딱 닫아버리고 전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이제 집착하고 스토킹을 한다. 자기가 얘기를 할 동안 이제 밑에 뭐 기사 있으니까 차 타고 집에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다행스러웠죠. 왜냐면 저도 당할 뻔했으니까. 저는 그 사람이랑 있었던 모든 일을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싶고 잊고 싶어서 제가 대응을 안 했던 것뿐이에요. 저 고모라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려던 찰나에 여자친구가 들어왔고 본인은 도망을 가면서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네, 기사에는 고 씨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들어왔다라고 돼 있었는데요. 여기서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고 했을 때에서 거기서 이제 합의된 관계가 아니라 지금 당사자 말에 따르면 고 씨가 덮치려고 하던 순간 여자친구가 들어와서 도리어 성폭행을 가까스로 당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나왔기 때문에 고 씨와 그 여자친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하고요. 이 사건 이후에 또 고 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나한테 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 너의 증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출석 명령이 내려지긴 했지만 이 여성은 고 씨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가 않아서 법정에도 아예 나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까 그 불법 촬영 피해자만 뭐 수십 명이라고 한다는데 이러면 또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들 더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사건 반장에 제보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그때 경찰들이 증거가 없었으니까 안타깝다. 근데 그때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하고 얘기들을 들어봐고 뭐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결국은 뭐 준강간죄, 강간치상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의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가 됐고 징역 9년이 이제 구형이 됐는데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특히 오랫동안 수십 차례 걸쳐 가지고 불투정 다수 여성 피해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거, 또 협박까지 했다는 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고 그중에 피해자들 많은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긴 했는데 한 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게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도 있고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했기 때문에 2심도 징역 6년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징역 6년 2심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여성들을 농락할 수 있었던 이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999억. 자, 이 남성의 어떤 기막힌 범행 중에는 성범죄 외에 이 돈과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얘기를 또 해주신 또 다른 제보자가 있는데요. 자, 고 씨와 통화 내용 그리고 제보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식사를 하셨어요? 이제 저희 의장님이랑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 대표님한테도 문제가 계신 거 아니에요? 이미 나는 그 회장님도 그렇고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호텔 형님들도 그렇고 옆 동네 작은 모텔 하는 것도 아니고 넘어 파이브 내가 자기가 이제 3대 주주인데 자기가 뭐 회장님을 만나러 가니만 이러면서 999억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엔빌리지 사무실에 2층에 자기 방이 있는데 그 방에 가서 이제 컴퓨터로 막 딱 열더니 막 주식 계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999억 뭐 얼마 막 이렇게 찍혀 있는 게 보여요. 보니까 이게 약간 포토샵으로 이렇게 아니 999억은 뭡니까? 그냥 1000억 채우지. 그러게요. 왜 거기다가 제한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하는 제보자에 따르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얘기하는 게 뭐 유명한 IT 기업을 같이 만들어서 그 IT 기업 최고의 경영자랑도 친하다고 하고요. 또 관련한 이 택시 플랫폼도 있는데 그 택시 플랫폼도 같이 만들어서 이거 택시 보낼 때 이거 내가 만든 거라서 사실 다 택시도 공짜로 다 알고 보니까 다 결제를 그냥 한 것뿐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아까 누구 한다 하잖아요. 뭐 대기업 회장, 시의원, 호텔 회장, 연예인 막 다 안다면서 SNS에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것도 올리고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제 아까 말했던 유엔빌리지 사무실에 올라가서 주식 계좌라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999억이 찍혀 있었는데 포토샵으로 작업을 꾸민 것으로 그렇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제보해 주신 분은 다행히 속진 않은데 이분 말씀이 아이고 전청조 저리 가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걸 도대체 왜 속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고모라는 사람 말이죠. 지금도 기사 검색을 하면 뭐 어떤 업체 대표들과 MOU 체결 협약 뭐 이런 기사가 막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네. 진짜 뭐 있나 보다 하실 수밖에 없죠. 네, 뭐 왜냐하면은 뭐 멀끔하게 젊은 사업가라고 하고 사무실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잘 차려져 있고 거기에 뭐 그냥 유명한 사람들하고 찍은 사진들이 뭐 계속 올라오니까 뭐 굳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보하신 분도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지 굳이 의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이 많다는 사람이 택시 기사님들께 내가 이제 워낙에 많이 이용하니까 월로 계산하자 이래놓고 돈을 안 준 경우도 많았고요. 그 기사님 중에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법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사기를 쳐서 제가 뭐뭐뭐 인수할 건데 투자하시겠냐라고 해서 수천만 원을 또 받은 적도 있었대요. 그리고 돈과 관련된 가장 큰 이제 사기는 비상장 주식 사기였는데 이게 지금 파악된 피해자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유, 박 변호사님, 네. 이런 사기꾼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기치죠. 성범죄 저지르죠. 뭐 활짝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데 지난 이제 1심 결심 공판 때는 최후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자신의 삶이 너무 이기적인 삶이다. 만약에 피해자들 눈물 모른 척에 살았는데 앞으로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좋은 사람이 되겠다. 삶을 소중히 여기겠다. 이렇게 판사님 앞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제보자는 이렇게 말해요. 구치소에서 유서를 썼다고 해요. 유서를 쓰면서 피해자들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부 혐의는 또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생에는 잘 살겠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고 하고요. 제보자 편지가 더 충격적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나가면 또 다른 차원의 모험이 있겠지. 괜찮다. 난 강하니까. 뭐 이딴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과연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딸의 결혼식 날 온 가족이 웃고 떠드는 와중에 두 사람만 굳은 얼굴입니다. 부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서로를 철저하게 외면하는데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보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몇 년 만에 처음 마주했다는 부부. 대체 이 가족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 진짜 오늘 사연 좀 집중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한 여성의 삶이 이렇게 기구할 수 있을까? 진짜 오늘은 남편을 단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제보자의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좀 윗세대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지금 엄연히 같은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인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싶은 상황인데 일단 사연자분은 70대 여성이고요. 그 시절이니까 이제 맞선을 보고 바로 결혼을 했는데 시가에 들어가자마자부터 시집살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댁 분위기가 영 또 그러고 중에서도 수상했던 게 결혼하자마자 이 시어머니란 분이 아들이 감기 잘 걸리고 몸이 약해서 여자한테 기를 뺏기면 안 된다면서 아들하고 시어머니하고 한 방에서 방을 썼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시어머니가 허락을 하면 합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임신은 또 했답니다. 근데 첫 번째 아이가 딸이었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말이 이랬다는 거예요. 인간 대접받고 싶으면 아들을 낳아야지 웬 딸이냐라는 식으로 구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아무리 지금 70대라고 하시더라도 너무 상황이 황당한 상황이었고 둘째도 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겠어요. 세상에 한 달에 한 번 남편과 합방, 그 나머지 기간은 시어머니가 남편을 독차지. 자, 이거 완전 영화 올가미 현실판인데요. 아니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실제 제보자 여성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인간 대접받으려면 너도 아들 낳아라. 딱 대놓고 아기 낳자 말자. 사람 대접받으려면 네가 아들을 낳아야지. 가시나 놔놓고 네가 무슨 멋을 바라노 너희 집으로 가거라 이러더라고요. 정으로 가라 이 말이죠. 그런데 정작 이 시어머니 본인도 딸만 6을 낳았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일곱 번째 겨우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게 이제 남편이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인지 이 아들에 대한 이 애정과 집착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제보자가 시집을 갔을 때 이 미혼인 시누이도 같이 살았는데요. 이 시누이들의 속옷 손빨래는 기본이고 당신은 보일러가 없었으니까 이 세수물을 직접 데워서 방 앞으로 갖다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결혼한 시누이들은 집 근처에 살면서 종종 들렀는데 놀러 올 때는 아기까지 데려와서 이 기저귀 빨래까지 제보자 몫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시누이들도 모두 하나같이 막내 남동생인 남편을 정말 많이 아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같은 여성한테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을까? 자, 그렇게 매일같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뒷바라지에 지쳐갈 무렵 남편이 느닷없이 우리 분가하자 하더래요. 네, 갑작스럽게 분가를 선언하더니 일사천리로 분가를 해치웠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일주일 안쪽으로 남편이 가출해 버립니다. 네? 그래 가출을 해버렸어요. 이 부인하고 딸 둘을 놓고. 근데 뭐 부인으로서는 너무 놀라셨겠지만 어차피 정도 없고 그 전에도 생활비도 준 적도 없는 남편이니까 그냥 내 딸들 내가 키운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5년 후에 갑자기 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 집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렇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점퍼 주머니에서 어떤 쪽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쪽지를 봤더니 거기에 어떤 여자 글씨로 5년 동안 행복했다, 잘 살아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따져 물으니까 이 남편이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요. 사실은 어머니가 시켜서 나 다른 여자랑 살다 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부가 있었대요. 그냥 남자 쌍둥이를 낳았던 과부인데 시어머니께서 그 여자가 아들 잘 낳으니까 너 가가지고 그 여자랑 살다 와라. 그래가지고 이 여성하고 다리를 놔줘서 이 여성하고 살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 아들 쌍둥이 나온 여자면 우리 손주 꼭 보게 해줄 수 있을 거다. 너 지금 마누라 일단 떼어놓고 그 집 과부랑 해서 떡두깨비 같은 아들 하나 낳아갖고 와. 손자를 이게 지금 조선시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조선시대도 이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과부한테 뭐 반지 같은 거 금반지 선물해 주면서 꼭 아들만 좀 낳아달라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쌍둥이를 낳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5년간 있어도 아들을 못 가졌고요. 또 나중에 들은 얘기긴 한데 남편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아들 시어머니가 어느 날 또 와서 아들 만약에 손자가 생기면 아빠가 또 큰일 난다. 이때는 또 아빠를 잡아먹는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또 시어머니가 바로 아들 생활비를 끊었다고 해요. 당장 헤어져라 해서 결국은 요때 이제 이 남편이 제보자한테 돌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아들 손주가 잡아먹는다는 무속인의 얘기를 듣고 야야야야 너 그 과부 떨쳐놓고 또 와라 해서 온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이 모든 사실 저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시누이들도 다 알고 있었어. 제보자한테만 딱 네, 맞습니다. 실치미를 뗀 건데요. 제보자가 그래서 화를 내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더니 바로 큰 누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제보자가 남편을 만나려고 직접 찾아갔지만 시누이는 지금 못 만난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남편은 아예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첫째부터 여섯째 시누이까지 차례로 돌면서 좀 숨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쯤 흐르고 나서 막내 시누이가 전화를 와서는 이쯤 하면 됐다. 그만 용서해주고 남편을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제보자는 이혼할 거니까 데려가서 살든 내버리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보자께서 사연자께서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지만 10년이 넘도록 지금 법적인 아내로 남아있답니다. 그냥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연락을 아예 안 받거나 알았다고 하고 나타나서는 또 법원 앞에서 바로 잠수를 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법적으로는 그냥 부부로 남아 있었는데 어찌어찌 몇 년 만에 이제 딸이 결혼하는 걸 계기로 해서 결혼식장에서 만났답니다. 예. 그때도 다시 이제 이혼을 했는데 남편은 거기서 또 들은 척도 안 했다라는데 남편이요. 지금은 아직도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90살이 넘었는데 지금도 시어머니하고 산답니다. 이 남편의 인생도 저는 참 도대체 참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사연자분은 두 딸을 다 결혼을 시키고 지금은 이제 혼자 단칸방에 월세 단칸방에서 사신다라고요. 그래서 경제력이 여러 개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설령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남편이 뭐 돈도 없고 위자료 줄 그럴 상황도 안 될 거 재산분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혼 소송을 굳이 어렵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또 따님들한테는 이 사실을 알려서 또 손 내밀기가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곤란한 상황이라고 사건 반장에 연락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정말 지긋지긋한 이 남편 일가와 연을 끊고 싶다. 법적으로도. 하지만 합의 이혼도 소송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시네요, 박 변호사님. 자, 우리가 이혼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했던 협의 이혼하는 거나 재판상 이혼하는 방법인데 협의는 지금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면 결국은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이혼 사유는 있어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한다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다만 이제 본인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한데 만약에 그런 어떤 물질적 도움이 좀 필요하고 없어서 좀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좀 도움을 얻든지 뭐 그 요건은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은 어떤 조언을? 일단 뭐 비용 때문에 걱정을 하셔서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기를 어려워하고 계신데 따님들한테 손은 벌리지 않더라도 따님들의 도움은 받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어려운 사건이 아니고 이거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10년 넘게 지금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부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 사정만 법원에 가시면
혼자 직접 이혼 소송할 수 있게끔 요즘에 이제 그 샘플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 그리고 혼자 그렇게 제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객관식으로 거의 답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따님들이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남편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지 10년이 넘었다는 건 누구보다도 속녀인 딸들이 바로 증인이에요. 그럼요. 다른 증거도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저는 따님들의 경제적 도움이 아니더라도 따님들이 그냥 시간만 내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또 요즘에 그런 게 있군요. 다 객관식으로 표시만 하면 됩니다. 요즘. 예. 혼자 하실 겁니다. 뚜렷한 경우에. 예. 자, 교수님. 네, 이 경우에 저는 이 시어머니 너무 병리적인 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집착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본인 삶에 대한 집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도 완벽하게 소유물인 거죠. 그리고 며느리나 어떤 그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는 여자도 도구고요. 지금도 보면은 그 행동을 9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70의 아드님하고 같이 사시는 건데 저는 뭐 이 아들이 이제 와서 독립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제보자께서 자신의 삶 더 이상 도구로 살지 않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찾겠다는 그 결단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한숨을 푹푹 쉬시네요. 네, 맞습니다. 암흑기사님 이혼하시고 새 인생 사세요라고 하셨고요. 이사나님도 하루빨리 법적으로 정리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경미우님도 지난 세월 모두 보상받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정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진짜.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네, 웬 차량이 도로 한쪽 숲풀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데요. 이렇게 밖으로 꺼내보니까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진 게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아, 음주운전했구나. 이 사고 장면은 더 처참한데요. 하늘에서 도로로 이렇게 뚝 떨어진 차량이 곧장 숲풀로 돌진을 합니다. 심지어 차들이 지나가자마자 이렇게 바로 뒤에 간발의 차로 떨어졌는데요. 이거 진짜 음주운전인가? 이 사실 도로 바로 옆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다리가 놓여 있었는데 지도 앱이 안내하는 길로만 따라가던 운전자가 그만 12m 아래로 추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다행히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경미한 부상 정도만 입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다가 저렇게 됐대요. 아니 저런 게 저는 공사 SF 영화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너무 충격적입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주방에서 요리 중인데요. 방금 달걀을 넣은 그릇에 달걀 껍데기가 들어갔는지 손을 쑥 집어 넣습니다. 근데 이때 팍! 깜짝이야! 갑자기 폭발합니다. 아니, 전 저거보다 박 변호사님 네, 소리 때문에 산산조각난 그릇 잔해 때문에 도마위가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 시도 고양이도 홀짝하고 도망가고요. 그래. 놀란 여성도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도대체 왜? 자, 그게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랍니다. 여성이 영상을 SNS에 공유한 뒤로 많은 사람들이 폭발의 이유를 추측하고 있는데요. 한 유리 전문가는 취급 과정에서 생긴 표면 균열 탓에 간혹 이렇게 깨지는 사고가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이야, 이게 뭐지? 뭔지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예,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한 차량이 출입구를 통과합니다. 차단기가 내려가기 직전 이때다! 안 돼! 오토바이가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안 돼! 그러다 뒤에 앉은 아이가 콩! 머리를 맞고 맙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가 울죠. 머리를 잡고 우니까 남성 내려서 상태를 살피더니 갑자기 차단기를 붙잡고 힘껏 꾹 꺾어버리고 맙니다. 그러고는 그냥 가려는 듯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죠. 아니, 왜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 하지만 놓칠 리가 없죠. 직원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남성이 이리저리 움직여보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여요. 무단으로 차단기를 통과하려다가 기물 파손까지 한 이 남성 결국 고스란히 물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유, 쌤통이다.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웬 개 한 마리가 아스팔트 도로 위를 이렇게 전력질 아유, 운전을 위험해.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인데요. 위험한 걸 아는지 모르는지 개가 차와 경주라도 하듯이 필사적으로 달려갑니다. 아, 위험해! 네, 그런데 이때 바로 옆에서 달리던 차가 속도를 늦추나 싶더니 그 틈을 타서 개가 폴짝 이렇게 창문 안으로 뛰어들어가는데요. 왜 들어가? 네, 사실 저 차에는 개 주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휴게소에 들르면서 깜빡하고 개를 그냥 놔두고 출발해버린 거였는데요. 개의 발이 빠른 덕분에 둘이 다시 만날 수 있었지만 이런 실수 절대 두 번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가족을 떼어놓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개가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개집념이에요, 개집념. 개집념. 아유, 욕설까지. 아니요. 예, 개집념. 념.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꼬리는 회로 먹겠네. 라는 불안한 요리는 그만. 넓고 고른 열로 끝까지 맛있게. 쿠쿠의 열기 끝까지 간다. 쿠쿠 인덕션. 갱년기. 정말 ER 하나로, 작은 ER 하나로 안전하게 하루 하나를 만드는 변화. 갱년기 정도평가 지수 11가지 항목 개선. 갱년기엔 ER 하나. 신발의 능력을 더블로 끌어올리기 위해 두 개의 공이 만든 폭발적인 반발력 더블 리액트. 아이더. 고소한 냄새가 난다. 불만 붙여주면은 통쾌하고 짜릿한 마약한 내부자들. 찰띠야. 흥행 규격을 딱 맞췄다. 야당짓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요. 화끈하고 통쾌하게 현실 스트레스 타파. 야당 4월 16일 극장 대개봉.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려봅니다.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